이 손 놓으라고 했지. 너나 너 죽고 싶어? 이 두 여자는 왜 싸우는 걸까요? 무슨 사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말, 참 달콤하면서도 무서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매일 밤 돌아오는 숙제 같고 피하고 싶은 형벌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가장 두려운 전쟁터가 되어버린 한 여자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새벽 2시 정적이 흐르는 거실. 디지털 시계의 숫자만 깜빡입니다. 경기도의 한 조용한 아파트. 번역가 정희 씨는 이 고요한 시간을 가장 사랑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옮기며 문장을 다듬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도 비로소 자리를 잡는 기분이 들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은 자꾸만 현관문 쪽으로 신경이 곤두섭니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릴 때가 많으니까요. 거칠게 문이 열리고 술 취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정희의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남편 태수 씨가 들어왔네요. 그는 건설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소위 말하는 상남자입니다. 밖에서는 능력 있는 소장님 소리를 듣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정력 좋기로 소문난 부러움의 대상이죠. 하지만 정희 씨에게 그는 자신의 욕망을 배설하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일 뿐입니다. 어이, 이 작가. 아직도 안 자고 뭐해? 나 왔는데 얼굴도 안 비춰. 왔어요? 씻고 먼저 자요. 이 작업 내일까지 넘겨야 해서요. 일은 무슨 일? 사람이 들어왔으면 온기가 있어야지. 당신은 이놈의 기계 뭉치가 남편보다 더 좋아. 태수 씨의 손길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옵니다. 정희 씨는 소름이 돋는 것을 참으며 슬쩍 몸을 비틉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파옵니다. 며칠 전부터 다시 시작된 방광염 증상입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고통이 떠올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안방 침대 위. 태수가 거칠게 정희를 눕힙니다. 여보, 제발. 나 몸이 좀 안 좋아요. 병원에서도 당분간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병원. 당신은 1년 365일이 다 아파. 건강한 남편이 사랑해주겠다는데 왜 자꾸 찬물을 끼얹어? 이게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부부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라고. 태수 씨에게 정희 씨의 고통은 그저 하기 싫어서 부리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정희 씨의 얇은 잠옷을 헤집습니다. 정희 씨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돌아가는 공기청정기의 불빛이 꼭 비웃는 눈동자 같습니다. 익숙한 무게감이 몸을 짓누르고 정희 씨는 입술을 깨물며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며 영혼을 육체로부터 분리하는 연습을 하죠. 다음 날 아침 정희가 비뇨기과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아,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방광염은 재발이 잦은 병이라지만 정희 씨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약으로 다스려질 염증보다 더 깊은 곳, 마음의 병이 몸을 갉아먹고 있었으니까요. 이정희님 약 처방은 해드리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포함해서 심리적인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대로는 만성이 되어서 정말 힘들어집니다. 네, 알아요. 노력은 하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네요. 병원 문을 나서는데 햇살이 너무나 눈부십니다. 남들은 저 햇살 아래서 소풍을 가고 웃으며 점심 메뉴를 고르겠죠. 그런데 왜 나만 이 차가운 약봉지를 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굴레 속에 갇혀 있는 걸까요? 정희 씨는 문득 거리에 핀 꽃을 보며 생각합니다. 물도 주지 않고 그저 예쁘다고 꺾어버리는 손길이 과연 사랑일까 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 씨는 시장에 들러 태수 씨가 좋아하는 장어를 삽니다. 몸이 아프니 차라리 보양식이라도 먹여서 그 넘치는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려볼까 하는 처절한 미봉책이죠. 하지만 정희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비린내 나는 장어를 손질하고 있을 그 시각 남편 태수 씨는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온도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화려한 인테리어의 카페. 태수가 밝게 웃는 윤주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윤주 씨는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해. 집에서는 맨날 환자만 보다가 여기 오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네. 소장님 같은 분을 두고 어떻게 아픈 척을 해요? 저라면 매일매일이 축제일 텐데. 정희 씨가 깎아먹는 약보다 윤주 씨가 건네는 달콤한 찬사가 태수 씨의 혈관을 더 빠르게 돌게 합니다.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 씨가 지키려던 그 위태로운 평화가 산산조각이 나기까지 이제 그리 오랜 시간이 남지 않았네요. 정희가 장어를 손질하다 손가락을 베입니다. 붉은 피가 도마 위로 떨어집니다. 상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오기 마련이죠. 과연 정희 씨는 이 지독한 침실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수의 이 위험한 이중생활은 어떤 파국을 몰고 올까요? 비밀은 냄새로부터 시작됩니다. 익숙했던 비누 향기 대신 낯선 꽃 향기가 배어들 때, 평범했던 남편의 퇴근길이 조금씩 늦어질 때, 여자의 직감은 가장 먼저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파서 거부했기에 남편이 밖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으니까요. 늦은 밤 정희가 세탁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태수의 셔츠를 집어듭니다. 정희 씨는 남편의 셔츠 깃을 코끝에 가져다 댑니다. 독한 담배 냄새 사이로 스며 나오는 달큰한 잔향. 자신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젊고 화려한 여자의 향수 냄새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방광염 때문에 먹는 약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불길한 예감 때문인지 손끝이 가늘게 떨려옵니다. 태수가 거실로 나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직도 앉았어. 뭘 그렇게 킁킁거려. 사냥개야. 여보, 요즘 향수 써요? 안 나던 냄새가 나서요. 태수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향수는 무슨... 현장 옆 카페 사장이 하도 뿌려대서 옷에 뱉나 보지.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네.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적당히 좀 해. 태수 씨는 오히려 정희 씨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정희 씨는 입을 닫습니다. 싸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욕실로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합니다. 사장님, 오늘 고마웠어요. 내일도 장어 들어와요. 보내니는 박 소장. 하지만 문장의 온도는 결코 업무적이지 않습니다. 며칠 뒤 경기 외곽의 한 한적한 민물장어 식당. 태수 씨가 도착한 곳은 정희 씨가 장어를 사왔던 시장통이 아닙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화분들이 놓인 세련된 교회의 식당이죠. 그곳에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윤주 씨가 태수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주 씨는 이혼 후 이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태수 씨가 갈망하던 인정과 환대를 아낌없이 퍼주는 사람입니다. 어머, 소장님. 오늘도 얼굴이 반쪽이네. 집에서 사모님이 내조를 너무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말도 마! 집 구석에 가면 환자 한 명 누워있는 기분이라니까. 나 같은 놈 받아주느라 윤주 씨가 고생이 많아. 무슨 말씀을? 소장님처럼 기운 넘치는 분이 집에만 계시긴 아깝죠. 제가 있잖아요. 여기서라도 푹 쉬다 가세요. 태수 씨는 윤주 씨의 손길에서 해방감을 느낍니다.
아내의 통증 섞인 신음이 아닌 여자의 간드러진 웃음소리. 그는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외도가 아니라 메마른 삶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정희가 요가 학원에서 힘겹게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 시각 정희 씨는 무너지는 몸과 마음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사로부터 호흡하세요, 긴장을 푸세요라는 말을 듣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랫배의 통증은 여전하고 머릿속은 남편의 셔츠에서 나던 향기만 맴돕니다. 정희 씨는 큰 결심을 하고 부부 상담센터에 예약을 잡습니다. 이대로는 가정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한 번만 더 노력해보자. 우리도 예전엔 좋았잖아.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태수 씨에게 정성껏 준비한 편지와 상담 예약증을 내밉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이해가 아닌 조롱이었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정신과에 가? 당신이 아픈 걸 왜 나더러 고치래? 당신 비위 맞추느라 나도 한계야. 이제 나 건드리지 마. 태수 씨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갑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립니다. 정희 씨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줍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지난 20년의 세월이 그 종이 조각처럼 구겨진 기분입니다. 태수 씨는 그 길로 윤주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집에서 받지 못한 대접을 받으러 자신의 욕망이 환영받는 곳으로 숨어버린 거죠. 정희 씨는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깨닫습니다. 이제 병원은 비뇨기과가 아니라 자신의 망가진 인생을 수술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정희가 눈물을 닦고 남편의 서재로 들어갑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태수의 비상금 통장과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던 긴 시간. 하지만 독이 퍼진 부위는 도려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정희 씨는 이제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슬픔을 넘어 서늘한 결의로 바뀝니다. 어두운 밤 정희가 자동차 안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합니다. 화면 속에서 태수와 윤주가 다정하게 호텔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충격. 정희 씨는 핸들을 꽉 쥡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지노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가장 잔인한 폭력은 주먹이 아니라 말로 행해집니다. 특히 그 말이 내가 지켜온 인생의 가치를 쓰레기통에 처박을 때 인간은 비로소 무너져 내리죠. 남편의 배신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한 정희 씨에게 운명은 쉴 틈도 주지 않고 더 가혹한 손님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안방까지 치고 들어온 불청객, 그 뻔뻔한 발소리가 정희 씨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정희의 아파트 거실. 정오의 햇살이 비치지만 공기는 얼음장 같습니다. 띵동, 벨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문을 열자 그곳엔 블랙박스 화면에서 보았던 그 여자, 윤주가 서 있습니다. 상간녀가 본처를 찾아오는 적반하장의 상황.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정희 씨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윤주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정희 씨의 초라한 차림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립니다. 윤주가 거실 소파에 재집인 양앉으며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정희의 눈빛에 멈춥니다. 집이 참 정희 씨 성격처럼 답답하네요. 태수 오빠가 왜 밖으로 도는지 이제 좀 알겠어.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요?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불러요. 부르라고. 근데 정희 씨, 그거 알아요? 부부 사이에도 최소한의 도리가 있는 거예요. 남자 욕구 하나 해결 못 해줘서 병들게 만드는 거, 그것도 일종의 학대인 거 몰라요? 윤주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칼날이 되어
정희 씨의 가슴에 박힙니다. 배설구 역할도 못하는 주제에 남편 앞길 막지 말라는 도발. 정희 씨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지난 20년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헌신했던 세월이 잠자리 파트너로서의 성적표 하나로 부정당하는 순간입니다. 퇴근한 태수가 거실 상황을 보고 얼어붙습니다. 윤주는 기다렸다는 듯 태수의 팔짱을 낍니다. 아니, 윤주 씨.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 미쳤어. 오빠, 내가 틀린 말 했어? 저 여자 때문에 오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오빠도 이제 솔직해져 봐. 나랑 있을 때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잖아. 태수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정희 씨는 남편이 저 여자의 팔을 뿌리치고 자신에게 달려와 용서를 빌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희 씨의 남은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립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근데 나도 사람이야. 짐승이 아니라고. 굶주린 놈한테 고기 냄새 피우지 말라는 게 말이 돼. 너랑 있으면 숨이 막혀. 그냥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사랑의 종말은 대단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의 아픔을 권태의 이유로 이용할 때 사랑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죽어버리죠. 태수는 윤주를 데리고 집을 나갑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정희 씨의 심장에 마지막 못을 박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정희 씨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합니다. 아랫배가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이제 그 통증은 육체의 것이 아니라 찢겨나간 자존심의 신음입니다. 밤늦은 시간 정희가 어두운 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켭니다.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입력합니다. 정희 씨는 거울 앞에 섭니다. 초췌한 얼굴, 퀭한 눈, 굽어버린 어깨. 자신이 번역해온 수많은 소설 속 주인공들은 고난 끝에 행복을 찾았는데 왜 자신의 인생은 비극의 한복판에서 멈춰버린 걸까요? 그녀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이 덕이 아니라는 것을, 더 이상 아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살해하지 않기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정희가 비장한 표정으로 옷장을 엽니다. 가장 화사한 옷을 꺼내 입고 가방 속에 녹취록과 진단서를 챙깁니다. 정희 씨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법원 근처의 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그녀는 이제 번역가 이정희가 아닌 한 명의 투사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남편 태수는 자신이 던진 부메랑이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돌아올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윤주의 품에서 일시적인 쾌락에 취해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정희 씨는 단순히 이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모욕한 그들에게 사랑을 배설로 치부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태수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의의 성적 무능을 유책사유로 몰아세우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정의가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상담실 테이블 위에 태수의 불륜 증거물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 행동들 하나도 빠짐없이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다시 써야겠습니다. 지옥 같았던 침실을 벗어나 이제 정희 씨는 법정이라는 더 뜨거운 전쟁터로 향합니다. 과연 그녀는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태수의 비열한 반격에 또다시 무릎을 꿇게 될까요?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더 이상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그녀의 머리를 맑게 깨워줍니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 남는 것은 비참한 폭로전뿐일까요? 남편 태수 씨는 자신의 외도를 정당한 욕구의 발산이라 주장하며 정희 씨의 신체적 고통을 법정의 구경거리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이미 자신만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조정실 안. 태수가 변호사 옆에서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태수 씨는 여전히 당당합니다. 자신은 건강한 남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죠. 그의 변호사는 정희 씨의 진료 기록을 흔들며 성적 불일치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 목소리를 높입니다. 태수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정희를 쳐다봅니다. 판사님,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데 처음엔 걱정했죠. 근데 그게 1년, 2년이 넘어가면 그건 방치 아닙니까? 남자를 말려 죽이려는 거죠. 태수 씨, 당신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해소해야 할 도구였나요? 제가 아파서 울 때 당신이 했던 말 기억 안 나세요? 정희 씨는 휴대폰 녹취 파일을 제출합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태수 씨의 거친 숨소리와 폭언들. 너는 밥만 먹여주면 다냐? 아내 자격도 없는 년. 적나라하게 태수 녹음 음성 목소리가 조정실을 메웁니다. 당당하던 태수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으며 강압적인 요구는 사랑이 아닌 폭력이라는 사실을 정희 씨는 조목조목 짚어냅니다. 법원 밖 카페. 윤주가 초조하게 태수를 기다리다 소식을 듣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한편 밖에서 승전보를 기다리던 윤주 씨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태수 씨가 재산을 다 챙겨서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정희 씨가 태수 씨의 외도뿐만 아니라 그동안 윤주 씨의 식당으로 흘러들어간 공사 현장의 리베이트 정황까지 포착해 세무서에 제보했거든요. 윤주가 태수에게 날카롭게 전화를 겁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 가게에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고. 오빠 돈 많다며, 다 해결해 준다며. 아니, 윤주 씨. 그게 정의가 작정을 하고. 잠시만 기다려봐. 태수 씨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조용히 집에서 책이나 번역하던 아내가 사실은 가장 치밀하고 무서운 기록자였다는 사실을요. 그는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을 제 손으로 부러뜨렸음을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정의의 새 작업실. 작은 책상 위에 교정지가 가득합니다. 정희 씨는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글로 옮겼습니다. 아내라는 이름으로 지워졌던 한 여자의 몸과 마음의 기록. 그녀의 에세이 다시 봄을 걷다는 출간과 동시에 수많은 중년 여성의 심금을 울리며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TV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정희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픈 아내가 아닌 독립적인 작가로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돈과 욕망으로 얽혔던 태수 씨와 윤주 씨의 관계는 예상대로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윤주 씨는 식당이 폐업 위기에 몰리자 태수 씨를 가차없이 버리고 잠적해버립니다. 태수 씨는 원룸 하나 얻을 돈도 없이 거리로 내몰리죠. 반면 정희 씨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랫배가 아프지 않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늦은 오후 정희가 서점에서 자신의 책을 읽고 있는 독자를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작가님 책 너무 잘 읽었어요. 저도 덕분에 용기 내서 제 인생 살기로 했어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우리 모두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봄은 이제부터예요. 정희 씨는 서점을 나오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차가웠던 겨울 공기가 어느새 부드러운 봄바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태수 씨입니다. 그는 차마 다가오지 못한 채 빛나는 정희 씨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지만
그 봄을 일구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의지뿐입니다. 정희 씨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합니다. 그런데 태수 씨가 쥔 마지막 카드가 정희 씨의 발목을 다시 한번 잡으려 합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마지막 끈,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용서라는 말 참 어렵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곁에 두는 것이 용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마음에서 깨끗이 비워내는 것이 용서일까요? 지옥 같았던 침실을 빠져나온 정희 씨는 이제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끈을 끊어낼 것인가, 아니면 다시 그 끈에 묶일 것인가.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우리에게 진정한 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오후, 정희의 집 앞. 초라한 행색의 태수가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태수 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어깨는 구부정해졌고 정력의 상징이라 자부하던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내 연녀에게 버림받고 직장에서도 밀려난 그에게 남은 건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집이라는 공간뿐이었습니다. 그는 정희 씨의 발치에 무릎을 꿇습니다. 태수가 정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입니다. 정희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나 한 번만 불쌍하게 봐주면 안 될까? 당신 없으니까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태수 씨, 당신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나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배가 안 아파요. 정희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이미 다 타버리고 남은 재처럼 고요합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받아줄 벽이었고 자신이 했던 건 인내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학대였다는 사실을요. 카페 안 정희가 성성해진 아들 진우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빠의 잘못을 알면서도 무너진 아버지를 외면하지 못하는 자식의 마음. 아들 진우는 정희 씨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혼자 고시원에서 지내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그냥 같이 사는 건 아니더라도 용서해주면 안 될까? 진우야, 엄마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 미워할 힘도 남겨두지 않았거든. 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건 다른 문제야. 엄마는 이제야 겨우 이정희로 숨을 쉬고 있어. 엄마가 다시 숨이 막혀 죽기를 바라니? 아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엄마의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단한 평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는 자식들에게 미안하지만 단호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희생하며 사는 것이 정답인 시대는 지났으니까요. 자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망고의 진리를 그녀는 환갑을 앞둔 나이에 비로소 배웁니다. 정희 씨는 태수 씨와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합니다. 대신 거실엔 자신이 번역한 책들과 직접 찍은 풍경 사진들을 채워 넣습니다. 집안 가득 배어 있던 무거운 공기가 사라지고 대신 정희 씨가 좋아하는 연한 허브 향이 감돕니다. 현관문 앞 박태수이정이라고 적혔던 낡은 문패 대신 정갈한 글씨로 적힌 새 문패를 답니다. 거기엔 그저 세 글자 이정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정희 씨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합니다. 주제는 중년,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강연장엔 정희 씨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수많은 여성들이 모여듭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리기 전에 당신의 이름으로 먼저 불리라고.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이죠. 강연이 끝나고 노을 지는 공원을 걷는 정희.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태수의 메시지입니다. 정희야, 오늘 내 책 다 읽었어. 미안하다는 말도 염치 없지만 고마웠어.
정혜 씨는 메시지를 읽고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봄을 찾길 바랄게요. 잘 지내요. 그녀는 번호를 삭제합니다. 완벽한 이별이자 완벽한 독립입니다. 함께 있어서 외로운 것보다 혼자여서 자유로운 쪽을 택한 정혜 씨. 그녀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부부관계는 숙제가 아니고 침실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밤은 오직 휴식을 위한 시간이고 새벽은 오직 자신만의 문장을 짓기 위한 신성한 시간입니다. 정희가 공원 벤치에 앉아 수첩을 펴고 첫 문장을 적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사랑은 때로 놓아줄 때 완성되기도 합니다.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에서 용기 있게 걸어 나온 모든 분께 정혜 씨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봄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제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줄 차례입니다.